김주영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신 분들 중에 마침 또 세 분 들으십시오. 책이 나왔네요. 예. 아, 여기 계신 분 중에 세 분 드리라고 가져왔습니다. 꼭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보신 이유는 뭐냐면, 문화, 경제, 외교 분야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우리 국제적 외교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알아야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건지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봐서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난 5년간 우리 국제적 외교 위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책에 다 나와요. 먼저 제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노주 대사님은 여자분인데요. 저한테 두 번이나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한대요. 한국처럼 작고 약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땅만 우리가 좁지 모든 분야에서 호주는 우리 아래입니다.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데 호주는 13위고요. 군사력은 19위고 우린 6위입니다. 국방비도 우리가 8위고 거기가 10위예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모 후보처럼. 네. 자기 인식이 실제 자기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기 인식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밖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국익보다는 못하다. 틀린 말 있어요? 근데 이걸 불편해해요. 그렇지.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한미동맹하고 한국의 국익이 다를 수 있냐고. 다를 수 있죠. 다를 때도 있지만은. 많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상식적인 말임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걸 교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도 빨리 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보수 주류가 그렇게 한국 사회 전체에 프레임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주면서 그것을 자극하는 지도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GDP 1.5배입니다. 국방비만.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총생산의 1.5배라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세계 1위잖아요. 트럼프가 2017년 전쟁 날 뻔했을 때 한 100여 대를 북한 옆을 계속 폭격기 하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북한이 느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제 타격은 북한한테 엄청난 공포를 줄 겁니다. 북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만 걱정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요. 지난 5년간의 외교적 존재감이 크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결정할 이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국가가 5개 아니면 10개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 말해요? 네. 그 중에 우리는 당연히 5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4가지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한국이 전부 다 5위권 안에 있고요. 과거에는 원천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마스크 이런 대란을 겪으면서 생산 영역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한국이 생산 영역이 세계 탑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삼성, LG, SK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유럽의 기후협약을 보시면 기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후협약으로서 유럽이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탄소 기준을 마련해서 중국을 치고 여기에서 필수적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 그래서 유럽에게도 우리는 필요하다. 작년 4월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어떻게 해보자고 SK, 삼성, 그리고 현대한테 직접 부탁할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 4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탈아이 입구라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나고 유럽으로 향한다는 게 일본의 로망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럽의 일부라고 얘기해요. 예. 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자기는 아시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이 박스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유럽하고 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일본이 로망으로 했던 걸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뭡니까? 기아 전기차입니다. 예, 폭스바겐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래요? 독일이 AI나 차나 반도체나 한국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나왔죠. 독일이 1위입니다. 제조업. 우리가 3위예요. 1위와 3위가 제조업 경쟁력으로 만약 묶이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미국만 바라보고 중국만 바라보고 그 두 역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외교적 시야를 좀만 넓히면 우린 유럽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위상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도 되고 그들도 우리를 원한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많이 들으셨죠. 쿼드도 많이 들었죠. 거기에서 실제로 미국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미국은 이걸 반중 동맹으로 만들려고 온갖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쿼드만 하더라도 인도가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인도인 학자들한테 들은 뭐냐면 인도는 한국이 쿼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이 너무 반중 동맹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인도 혼자서 막기가 너무 힘들다. 한국이 들어와서 같이 막자. 인도 태평양 전략도 반중 동맹으로 시작했는데 아세안이 있죠. 미국이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게 아세안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세안이나 인도나 호주도 마찬가지 포함하고 프랑스나 독일하고 손잡으면 앞일이 훨씬 쉬워지는데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후보는 일본하고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반덴부르크에 가가지고 핵무기 실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략 폭격기가 없어요. 대한항공을 보내가지고 핵을 실어 와야 돼. 아니 핵무기가 무슨 배달의 민족 도시락도 아니고. 제가 그거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이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핵을 누가 가져와요? 아니 그 말도 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그거 탄두를 바꿔가지고 자기 것처럼 얘기해. 이 땅에 핵을 두자면 반대될 것 같으니까 필요할 때 배달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오는 게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특정 이슈에서 예를 들어 북핵이라든지 뭐 방역이라든지 협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동맹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일본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개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국이 군대가 와 있는 이유가 동맹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동맹은 한데 일본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일은 유시민 이사장 표현으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건데.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 때 기가 많이 막히셨겠네. 네, 기가 진짜 많이 막혔습니다. 얘가 제가 가수면 상태입니다. 너무 잠이 안 와요. 혹시 몰라도 보통 몰라야지. 로마의 장군인 베게티우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진짜 미친 소리거든요, 그게. 이게 유비무환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하고 있는 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원래 들으려고 했던 얘기는 5년간 우리 국제에서 네, 외교 위상이 얼마나 바뀌었냐는 건데 일단 하나 들었어요. 네. 유럽이 우리를 원한다. 네. 유럽이 우리를 원한 적 없어요. 우리가 유럽처럼 닮고 싶어 했지. 그게 하나 있고 G7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원조나 도움의 대상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년하고 작년이죠.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느냐 하면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서 G5까지 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반대하고 죽으라고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우리한테 날린 것은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설 것 같거든. 네. 넘어선 분야도 많고. 트렌드는 이미 넘었었고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유명한 식당에 가서도 카드 내면 카드 안 된다고 쫓겨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직까지 제대로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중국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대만 얘기했고요. 남중국해 얘기했고 민주주의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반응이 작았어요. 왜냐?
지금은 한국이 중립만 지켜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사드 때 우리가 너무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미국도 쿼드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한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난리는 전부 다 보수 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하고 협력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의 일부만.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늘도 토론을 했는데 왜 윤석열 전부 우리 이재명 후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재명 후보 뭐 이러더라고요. 지지 않아 봐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남미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우리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배울 만한데 위협적이지 않다예요. 그런 나라가 없대요. 일본은 딱 속이 보이고 중국과 미국이 위협적인데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다 그래요. 엄청난 소프트 파워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민주화하는 그 쿠데타 세력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얘기한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쿠데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식이 아직까지 미국 없으면 못 산다는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를 못해요. 그치. 네. 30년 전 한국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요. 자꾸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오바마 때는 우리한테 전작권을 주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지금은요, 중국 때문에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부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전작권도 가져야지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에서 사실 중요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미국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컴플렉스에서부터 확실히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럽이 줄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일본이 됐어요. 줄 서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도 있어요. 자기가 일본 뒤에 줄 서 있겠죠.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희한해. 왜 자꾸 일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몰라.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